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정해진 미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1부에서 좀 드렸고요. 네. 이제 2부에서는 네. 좀 더 앞으로의 이야기를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냐면, 자, 우리가 우리 58 개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참 사람이 많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58년 출신일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가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입시도 없어지고 제도가 많이 변했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 보통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죠. 근데 실제로 뭐 58 개띠가 많이 태어났습니다만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한 90만 정도씩 태어났다고 봐요. 매년. 네.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2차 세대가 1965년에서 74년까지 요 세대 때 본격적으로 100만씩 태어난 거죠. 특히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한 100만. 100만 맞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책의 저자가 예상한 거는 신생아가 그 당시 뭐 90만, 100만씩 태어났는데 이제 2018년부터 30만 명대 아니겠나 했는데 네. 빠르면 2018년 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부터 이제 30만 명대로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30만 명대 진입을 했는데 40만 명대로 이제 처음 기록하게 된 게 2002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50만이 깨지고 49만 명이었는데 그게 그래도 그러니까 17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40만 명대는 그래도 한 4, 5년 유지됐는데 30만 명대는 2017년에 진입하고 나서 2020년에 바로 깨져버렸어요. 2020년에 3년도 안 돼가지고 20만 명대로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이제 그게 2018년에 0.9명대로 감소했어요. 네. 네네. 이게 뭐냐면 세계 최저예요. 한 명 밑으로 깨진 게. 네. 세계 최저 수준이고 홍콩이 우리보다 낮은데 홍콩은 뭐 국가로 보기는 힘드니까 사실상 우리가 세계 최저인 거죠. 그게 덧붙여가지고 총 인구가 2028년부터 우리가 이제 총 인구가 줄어든다 봤는데 이미 인구 정점은 이미 2020년에 찍어버렸어요.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인구가 유입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히나 심한 문제가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357만 명이 사라지는데 부산시만한 인구가 곧곧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뭐 우리의 앞으로 향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쓰죠. 네.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우리가 이미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저출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을 이제 맞게 되고 총 인구도 줄어들고 그럼 이것들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냐? 첫 번째로 가족 해체가 되는 거죠. 가족 해체. 그러니까 60 예를 들어 2년생이라고 치면 이제 올해 만 60세쯤 이제 된다 치고 그분들이 100만 명인데 그 60세 된 사람이 100만 명, 새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30만도 채 안 되는. 안 되죠. 20만. 그게 이제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령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족이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게 가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출생, 보육, 부양, 경제, 정서적인데 이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을 사회가 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지금도 살펴보면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이나 돌싱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사니 못 사니 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를 하니까. 기혼자가? 네, 기혼자가. 근데 이제 이렇게 나홀로 가고 독신 가구가 많아지면 이 사회가 그 건강관리 기능을 다 담당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책임이랄까 비용이랄까. 그래도 요즘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저도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혼자 사는데 뭐 병원을 가고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아플 때. 동행 서비스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와서 나를 픽업이라기보다 같이 와서 뭐
돌봐주는 거죠. 보호자 이렇게. 예, 보호자 역할 해주고 병원 가서 이제 기다릴 때 자기도 해주고 또 돌아올 때까지 픽업 같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 나온다든지. 병원에서도 예전에는 당연히 보호자가 들어가야 됐잖아요. 인정 그게 없다면 혼자 사는데 누구 보호자를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역할,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뭐 특히 우리 같은 경우가 혼외자에 대한 편견도 강하고 이러잖아요. 혼외자에 대한 편견.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혼외 관계에서 출산 안 하잖아요. 혼외 관계에서 출산. 왜 날 쳐다보세요? 아니 안 하잖아요.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네라고 대답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싱글맘 싱글데디가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도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편견도 있고. 그러니까 자,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 혼외 관계에서 당연히 그죠. 혼외 관계든 아니면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 잘 임신을 꺼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일본에서 러브 호텔 전가세하고 출산율이 정확히 반비례하다 이거죠. 왜냐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이제 러브 호텔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나오니까 그죠. 사실 싱글인 상태에서 좀 불안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들이 러브 호텔 같이 많이 나오니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하게 억지 아니에요? 솔직히? 왜? 그냥 억지 같은데 인구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아, 러브 호텔은 러브 호텔대로 그냥 늘어나는 거고 인구는 줄어드는 건데 너무 이걸 인과관계로 보는 거 아니냐? 정리 잘하신다. 역시 부부 러브 호텔이 보통은 부부가 가진 않잖아요, 대체로. 뭐 그렇긴 하죠. 네. 아니 뭐 그런 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앱이 하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만남에 장 많아지고. 네. 하여튼 예. 자, 근데 뭐 어떻든 이제 혼외 관계에서 출산은 쉽지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결국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여성이 교육 수준 향상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커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서울시 이제 가족 통계를 보면 3인 가구, 4인 가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예 2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4인 가구 기준이에요, 항상. 4인 기준 아닙니까? 택시를 타도 4명.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4인석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패밀리 레스토랑이 진짜 많이 없어요. 옛날에 뭐 빕스, 뭐 아웃백, TGI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이것도 인구랑 괜히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이렇습니다. 이게 4인 가족 구조의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커플들을 위한 곳이나 아니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뭐 4시 오고 6시 오고 이런 집들은 거의 잘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아이 데리고 가는 감자탕집 있잖아요. 거기 막 놀이터 같이 만들어 놓은 감자탕집 있잖아요. 그 감자탕집도 없어졌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 조마루 뭐 이런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조금 큰 식당 가면 한 켠에 그 애들 놀이 시설 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서울에는 진짜 거의 전멸이고 물론 이제 그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정말 많다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근데 그게 거의 없고 대신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 그 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애들을 데리고 많이 어쨌든 가니까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뭐 분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도시의 아파트가 입주해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파트를 가졌다 생각하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저도 다른 도시는 가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몇 있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트의 미래도 뭐 지금은 이때는 앱 배달로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족이 적어지면 마트에 갈 이유가 없죠. 대형 마트에. 편의점, 일본은 편의점이 아주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냉장고 TV도 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세금 매기는 것도 지금까지 가족 단위 그거였는데 이젠 정말 뭐 1인 이렇게 바뀌니까 다 달라지고 이 책에서는 이제 결국 개인의 투자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투자 전략. 집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은 집.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죠. 자, 30평대 있다가 그래도 이제 갈수록 우리가 좀 가족도 내시고 이러면 그죠?
아이들도 방 하나씩 주고 좀 널찍하게 살자. 40평대 옮겨 가셔야죠.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단 말이죠. 예. 더 이상 그런 40, 50평대 전략이 잘 먹히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 절대적으로 경제력이 아니라 가족수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경제를 리드하지 경제가 꼭 리드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갈 때 절대적 공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가 이제 둘인데 자라는데 남자 여자 아이인데 방 하나씩은 줘야 될 것 같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조금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죠? 신도시를 가서 방 하나씩은 줘야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큰 집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결국 거꾸로 그동안에 또 아파트 회사들은 여러 가지 대형 평형을 지어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가구는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전부 4인 가구 이상 이런 기준으로 지으니까 이 미스매치가 지금 발생하고도 있고 결국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이제 2020년 이후로 대형 아파트 시장에 파란이 일 것이다. 요즘 보면 비슷하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이 책의 예상대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가 꼭 유리하냐 이거죠. 인구 변화가 이렇게 변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대형 아파트가 주도했기 때문에 무너지면 같이 다 동반 위험해진다는 거죠. 반드시 소형 아파트라고 그게 살아남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가족이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1인 2인 가구는 아파트 구매할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1인 2인 가구의 대부분이 노인 가구가 많아요. 아니 노인 가구들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빌라나 다가구 뭐 이런 데.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노인 가구들은 보수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든 저떻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값이 오르고 뭐 할 건데 노인 가구들은 이동에 대한 욕구도 심리적 장벽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대형 아파트는 들어갈 가구 자체가 많지가 않고 소형 아파트는 살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근본적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사실은 바로 이 인구 이 통계가 변화는 20년 전부터 다 예측이 됐던 건데 우리 어떤 아파트 부동산 정책이랄까 건설사의 정책은 오히려 완전히 저출산에 역행한 추세로 계속 흘렀던 거죠. 정부에서 오히려 부동산 분양 여러 가지 정책을 냈는데 오히려 억지로 부양을 안 시켰다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이렇게 부양을 시켜버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출산을 아예 더 포기를 해버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의 인구학적 관점이 안 들어갔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016년도에 부동산 어땠죠? 정프로님? 16년? 2016년도니 그때면 시장 좋지 않을 때였죠 아마. 예.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조금 이후나 이럴 것 같은데 2022년 기준으로 책 한 권 우리 정박님이 쓰셔야겠다. 조금 지금 현재 사실 소형 아파트도 엄청 거래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젊은 층들이 대형 평수를 좀 원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는. 그 주위에서? 네, 주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집이 너무 좁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약간 있어가지고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가 20년 후반이랑 2021년에 조금 뜨긴 떴었어요. 네. 대형 평수가 잠깐. 네.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약간 좀 되돌아오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집 공간 중에 한 공간은 또 막 사무 공간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다시 또 원복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수요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고 물론 이제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좀 더 넓은 집 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아마 맞아. 그 비싼 아파트를 사기는 아마 쉽진 않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이제 20살로 대학교 지금. 네, 그래서 대학 막 정원이 엄청 미달되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아파트 살 때쯤 되면 여력이 없으니까 인구도 줄었으니까 확실히 그때 더 크게 우리한테 와닿겠네요. 어떻든 이렇게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공급 과잉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거. 이건 지금 아시다시피 2035년에 초등생이 2000년엔 400만이었는데 35년 후에 230만. 거의 절반 되는 거죠.
중학생이 200만에서 115만, 고등학생이 230만에서 118만. 그러니까 35년 사이에 딱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교와 교원 숫자는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예요. 예, 지금 사대와 교대 임용이 안 돼요, 지금. 네, 맞아요. 이 책에서 봤는데 2008년 이후로 전국의 도고교육과에서 독일어 교사로 임명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든가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서울대학만 해도 독일어 1년에 10명 이상씩 나오잖아요. 아, 도고교육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정원 감축이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사가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선택이 기준이 됐는데 임용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또 어디 신문에 보니까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한다고 정원 막 확대시키겠다.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는다. 남쪽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대학은 계속해서 설립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80년대 후반일 때 전국에 4년제 대학이 100여 개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이 4년제 대학이 한 201군데 이상이에요. 전문대학이 136곳.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아마 그보다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 때가 정확히 대학 진학률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72년생 같아요. 그러니까 91학번이죠. 91학번 때가 대학 진학률이 38%였대요. 한 100만 명 치면 38만 명이 단지 대학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들었던 게 대학 다니까 항상 100만 학도였거든요. 전대협 100만 학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전국에 4년제 대학생을 다 모으면 100만 명이다 했는데 2010년에 200만이에요. 2010년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90년부터 인구는 80만, 90만 줄어드는데 신생아가 계속 그 대학은 늘어나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2019년 입학 정원이 수능 응시자보다 3만이 많아진 거죠. 그럼 그 대학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는 그래도 공공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의 장이고 세금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은 시장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대학을 그래서 지금 문 닫는 대학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문 닫는 대학 보여준 데 있거든요. 그 유튜브가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완전 황폐해져 버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 그 학교 출강을 한 2년간 나갔는데 거기 나가면 있잖아요. 방학 때 어떻게 하다 학교를 가보면 편의점 4군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편의점인데? 네. 왜냐하면 거기 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편의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방학 때 되면 딱 문 닫아요. 1년 한 4개월 가까이 문을 닫고 있고. 이제 개학 때 이제 문 열고. 예, 문 열고 이런 거. 근데 대부분 가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방학 때 이렇게 가면. 완전 방학 때는 유령 도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상권이랄까 이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역 경제가 만약에 대학이 문 닫으면 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대학이 너무 좀 난립한 측면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학 설립 인가를 90년대 이후로 좀 되게 쉽게 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학에 결국 대학을 줄이든 뭐가 되면 교수나 교직원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장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저자가 그 인구학 박사 과정을 전공할 때 2000년에 미국에서 열린 학회에 자기가 참석할 때 한국 학생 박사 과정생으로 참석한 사람은 자기 혼자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나는 교수가 될 수 있다. 한국에 가면. 근데 자기가 2015년에 교수로 이제 다시 미국 인구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구학 박사과정 공부한 학생 15명이 찾아와서 자기 보고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가 드는 생각은 야, 이 친구들은 이 잠재적인 실업자인데 과연 이 친구들이 인구학 박사를 하고 한국 왔을 때 어디서 이 친구들 받아줄 건지 자기가 진짜 좀 우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이럴 때 되게 신중해진다는 거죠. 공부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갈 때를 내가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하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달라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뭐 인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구학적인 인구의 문제로는 항상 규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어떤 선택 이런 걸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선택은 다 천냥지차인데 이제 우리가 큰 규모로 보면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다들 의사 변호사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부모들이 전문성, 희소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냐 이거죠. 과연 희소성이 있냐 이거죠. 의사 변호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지금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여기 신규가 진입할 때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 거잖아요. 사람은 안 늘어나고 손님은 안 늘어나고. 특히나 오히려 지금 AI 시대에는 노련한 의사 변호사가 더 좋다는 거예요. 다 데이터 해석해주고 판례 다 찾아주고 딱 자기가 진단해주고 자기가 딱 방향 잡으면 되니까 잘 되는 집만 잘 되고 잘 된 집만 더 잘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늦깎이의 재입학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40, 50대도. 그래서 내 인생 저도 놀란 게 그 2000년에 그때 어떻게 호주에 가게 됐는데 그때 뉴카슬 대학 쪽에 그 컴퓨터 공학을 나이 42살 된 사람이 신입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하시던 분이냐니까 페인트 칠했대. 페인트 공을 했대. 근데 자기가 이제 컴퓨터 쪽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안 되면 여긴 대학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2번 대학 다닐 정도가 아니면 네. 대학이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대학 중에 상당수는 문 닫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그래서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뭐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모순이 나오잖아요. 또 디지털 인지 양성한다고 대학 정원 또 늘리겠다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네. 뭐 대학에서도 뭐 좋은 교육 많이 시킵니다만 우리 일당백 채널만 해도 네. 웬만한 뭐 대학 강의 맞아요. 못지않은 네.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네, 그러니까 정말 배우는 게 목적이면 어쩌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대학은 청춘을 불태우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옛날 얘기구나. 지금은 저 학생들이 대학에서 불태우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취업을 위해서 네. 학점 관리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간 의미가 과연 크게 있을까? 근데 실제로 네. 취업이 지금 힘들잖아요. 20년만 지나도 취업이 엄청 쉬워질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거죠. 이렇게 되면 취업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건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의 노동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리해진다. 저출산 세대. 또 하나는 공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시장도 줄어든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설로 한번 보자 이거죠. 현재 교육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면 당연히 그런 저출산 세대들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시장 규모와 인구가 거의 같은 비율로 변화할 거다 이거죠. 노동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고용률과 실업률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일자리는 인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줄 가능성이 맞아요. 네. 제 일자리도 정말 저 너무 걱정돼요. 네. TTS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약간 어색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래. 제가 TTS 녹음을 하러 가거든요. 나 녹음을 하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죽이는 길을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어차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직업이 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나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 로봇이 나오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은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 날아갈 거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그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용보장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 미국에서도 그 말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건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당백 오래 하고 싶은데.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 편의점만 해도 요즘에 네. 무인 편의점도 생겨나고 요즘 뭐 버거킹이니 이런 데 가면 거의 대부분 키오스크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손 놓고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로봇 이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세계 1, 2등을 다투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경비 절감에 제일 빠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사에서도 키오스크라든지 바로 도입되고 그러니까 이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걸 계속 한단 말이죠. 생산하고 서비스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되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일자리 더 줄어드니까. 오히려 또 문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뭐 아직 근력 튼튼하잖아요. 네.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 오히려 더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게 된 거죠. 오늘 제가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
주문을 하면 아저씨가 예전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아저씨 한 분, 그다음에 한 분 알바생이던 아주머니 아마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후다닥 이렇게 막 말면 아저씨가 막 아줌마 썰어주시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냥 재료만 해갖고 넣으니까 바로 말아서 쭉 절단까지 해서 나와요 그냥. 맞아. 그 김밥집 요즘 절단기 거의 필수더라고요. 김만 넣으면 밥 깔아주고. 그런 거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빙 로봇도 요즘 그 한 달에 얼마씩 렌트해가지고 서빙 로봇 쫙 돌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그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게 말은 좋은데 결국 그것 다 로봇화, 자동화거든요.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안 그러면 비정규직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사실상 생산성 향상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 이제 사회에 진입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숙련도나 전문성은 없잖아요. 근데 회사는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사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95년 이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수습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수습을 했단 말이죠. 당시 뭐 근로기준법은 3개월 수습이지만 기자는 좀 예외다 해가지고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예전 70년대 기자 생활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은 수습을 2년을 했대요. 1년은 사회부, 1년은 국제부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6개월간 풀칠만 했대요. 계속 신문에. 풀칠, 스크랩. 그것만 해도 충분히 돈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읽어. 계속 기사를 읽고 써. 남급 2년의 여유를 투자할 만큼의 회사가 그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회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숙련도와 전문성이 없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미 은퇴한 세대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제일 좋은 게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해온 일을.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정규직 입사 안 되니까 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좋다. 난 괜찮아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세대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리가 신규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60 세대와 60대와 20대의 어떻게 보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60까지는 정규직은 네.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엄청 궁금한 여기 항목이 있는데 월급의 3분의 1을 학원비로 쓸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챕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자기한테 더 투자해서 나를 더 가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교육비에 그러니까 아이들 국영수 위주의 사교육비에 투자하지 말고 저 책에 이제 조영태 교수는 자기 아이가 2002년생이고 2005년생인가 이런데 그 사교육비 학원은 끊고 서예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이쪽으로 보낸다. 서예 이렇게 배우고 감성을 배양하고 좀 신체를 단련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수학 안 보내도. 네, 그리고 너무 그것에 의존해가지고 그 사교육비를 통해서 노후 비용을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지금 말씀대로 근데 나중에 뭐 여러 조영태 교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조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이죠, 결국. 나에 대한 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스스로 나를 더 키워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결국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 있고 결국 그게 맞물리는 게 고령화지 않습니까? 네. 이 고령화는 저출산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본 게 있단 말이죠. 아이를 안 놓을 시절이 있으니까. 고령화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에요. 이런 사회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인구 대부분이 막 7, 80 이상 사는 이런 시대는. 우리가 65세 기준으로 하고 55세 예전에 정년을 했던 이유는 55세까지 일하고 평균 65세 다이 하니까 10년간 연금 받고 사세요. 요 구조로 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급속도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전쟁 같은 게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뭐 80, 90 뭐 이런 사대가 100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조가 애초에 55세, 65세 구조 다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연금 얘기를 잠깐 좀 드린 겁니다. 이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부양비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15세, 64세가 아까 경제 생산 가능 인구들, 경제 활동 인구라고 볼 때 그 비율 중에 65세 이상 노인수를 이제 딱 그 나누잖아요. 그게 30%를 넘었으면 이제 저성장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사회가 이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세 이하 인구의 4분의 1이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해 왔어요. 네. 항상 19세 이하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 세대들, 유아 미성년들이 65세 이상의 4배가 되는 딱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깨지는 게 지금 이 사회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사회책 보면 인구 구조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런 모양 기억나세요? 항아리 모양? 네, 항아리 모양.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보니까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꽃병 모양. 근데 요즘은 그 이야기도 안 해요. 요즘은 T자 구조라고 봐요. T요? T. 노년 다 있고 밑에 쭉 떨어지는. 그 정도로 지금 그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여기가 큰 죄가 있네 보니까. 뭐가요? 소백지향 홍삼. 소백지향 홍삼 혼나야겠네. 혼나야겠어. 여기 홍삼 하여튼 우리나라 많이 먹으면서 정말 너무 건강해. 너무 오래 사시니까. 예. 그러나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렇다고 또 병원비 많이 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건강한 또 평생 여생 보내셔야죠. 네. 특히 이 추석이 될 때 이 어르신들께 가장 또 가장 귀여움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마 홍삼도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또 확실하고요.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액, 홍삼 진액, 그리고 홍삼 젤리까지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또 감사함을 전해야 되는 분들께 꼭 소백지향 홍삼 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소백지향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그 7%가 되면 흔히 말하는 고령화 사회고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보통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선진국들은 70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30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더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보고 다른 나라들 대책 많이 세우겠네. 그러네요. 지금 일본 보고 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6%가 되니까. 아마 중국 같은데 우리나라 보고 아마 대책 세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큰 문제죠. 엄청 빠르잖아요. 참 그런데 저희도 일본 보고 대책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대책 안 먹혔잖아요. 아니 일본은 그래도 먹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저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책이 안 먹혔다는 거죠. 우리 너무 빨리 됐어. 우리도 이제 일본도 지금 저렇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82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14세 그 아이들이 줄어들 때 그때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으로 가족계획협회 있잖아요. 인구 아이 많이 낳지 말자는 게 96년까지 유지됐거든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문제가 있던 거죠.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캠페인을 계속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미 70년대에도 90만 명 유지됐단 말이죠. 80년 들어와서 이제 한 80만 명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그 이제 일종의 연착륙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한번 특히 관념의 문화잖아요. 아이 많이 낳으면 진짜 뭐 예전에는 야만인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사회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윤리적 관념에도 변화가 많이 가져올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나 외국에서도 존엄사, 내 삶의 최후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다 배경이 있습니다만 인구학적으로 보면 결국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 고령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사회적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그 해석을 하고 그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아들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나중에 고령의 어떤 자살들을 지금 말하는 존엄사 형태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적 관념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구라는 게. 마치 그 존엄사하는 것이 네. 되게 가치 있는 일 혹은 꽤 멋진 일로 네. 사회가 점점 만들 가능성도 좀 있고. 네. 좀 슬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한 사회에서 일본의 그 나라야마 부시코 영화 보면 그 나이가 들었는데 할머니가 이가 건강하니까 돌로 자기 이를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음식 못 씹는다. 나 저 산에 버려라. 가족들 위해서 나는 결단하겠다. 이런 식의 문화가 사실 다른 이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존엄사는 근데 좀 해줬으면 좋은. 또 다른 또 의견이시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고령화가 대부분 빈익빈 부익부를 더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저 할머니 생각할수록 너무 좀 슬프네, 그죠? 갑자기요? 아니 그 자기 일을. 근데 그 이가 좀 안 좋으셔도 소선당 한원 드실 수 있잖아요. 살살 녹으니까. 굳이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씹을 필요가 없고 살살 녹으라고. 진짜 잘 살린다. 네. 최고다. 네. 우리 소선당 한우 이가 안 좋으신 어른들께도 선물하기 참 좋고요. 부모님 이렇게 같이 한번 구워주시면 부모님 또 얼마나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네. 근데 건강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그게 더 좋죠. 네. 소선당 한우 툭불 한우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수 있는. 맞아. 이게 그 뭐죠? 개한테 뭐 전개하면 개가 뭐 먹을 때마다 뭐 침 흘리고 뭐 그 뭐죠? 파블로프의 개 그것처럼 저 소선당 광고만 나오면 침이 조금만 입에서 보여. 침이 한근 고여서 혼자 꿀꺽 삼켜요. 아우 침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 큰 도움 됩니다. 네. 먹고 싶네요. 우리 이지선 씨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선당 한우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고령화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더 조장하는 거는 우리가 종로에 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종로요? 예, 종로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죠. 뭐 아주 좋은 연금들, 공무원 연금이랄까, 교원연금, 군인연금 받는 분들은 자, 점심을 어디서 먹나? 바로 옆에 인사동에 한정식을 먹는단 말이죠. 1인당 4, 5만 원. 그런데 대부분의 바로 옆에 탑골공원 이런 분들은 바로 그 낙원동 2, 3천 원짜리 국밥 이런 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가 연금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사교육비 쓰고 뭐 이런다고 노후 대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 와중에 지금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기도 자식들도 자기 풀칠하기 힘들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예전 농경사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유리했거든요. 많이 낳아가지고 부를 다시 봉양을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농경사에서는 그 아이 낳아가지고 한 20년 뭐 기르면 그다음부터 애가 일 잘하잖아요. 남 먹여 살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경사에서도 이제 있는 집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많으니까. 그래서 없는 집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가졌다고도 해요. 자, 근데 산업화사에서는 문제는 뭐냐? 거꾸로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네. 40년 키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비용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뭐 부가 양방향 흘러서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족의 기능을 다 사회가 담당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참 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을 통해서 아래 위로 다시 옳은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문제가 나오는 거죠. 결국 연금이라는 거는 설계가 받는 사람보다 기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통은 보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일을 해가 그 기여금을 내고 그걸 갖고 또 지급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해갖고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수입자와 기여자 숫자가 만약 역전이 돼버리면 이 연금이 유지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온 금액만큼 지출한다. 뭐 이걸 페이고 원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뭐 그럼 기여금에 따라서 연금 수령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산 수입 가지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규모가 작아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또 자녀가 없는 1, 2인 가구 이런 데는 나라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잖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구가 늘어나니까 조세 재앙이 커지는데
요즘 다시 나온 또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느니. 말도 안 돼. 그 지금 보면 서울에 그 조사한 거 보면 이제 일본의 사례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사례도 하는데 남성의 20%, 여성의 10%가 이제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죠. 저출산이 되니까 경제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근데 고령화는 돼가지고 지출은 확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개혁 없으면 이게 막을 수가 있겠냐. 네. 그러면 세금 제도를 또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저대장이 심하고, 참 이게 딜레마죠. 아니 그러면은 일당백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뭔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히려 인류한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고령화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가혹한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잿빛만이 아니라 장밋빛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이제 우리 치면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에서 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라고 해요. 야, 진짜 딱 20년 차이네. 예, 네. 딱 그렇습니다. 그게 딱 뭉쳐 있는 그만큼 많았거든요. 다른 세대보다 베이비붐이 확실히 많았거든요. 이 세대가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10대 때부터 유행을 주도한 거죠. 이 사람들이 10대 때는 스포츠 만화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극기 훈련해가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그런 어떤 패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해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회사형 인간. 일본식 맹렬 사원들이 있잖아요. 막 회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친다. 네. 이렇게 해갖고 자가용하고 내 집 마련에 전력해가지고 시장을 계속 밀어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노년세대, 은퇴를 60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보량을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효과들을, 만들어가지고 노년 시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완전 고령화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인류의 공식은 55세 은퇴, 65세 사망이었는데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나올 만큼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55세, 60세 은퇴한 이후에도 충분히 10년 동안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재밌는 이야기가 미국의 그 철도왕 밴드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69살 나이에 철도 사업 시작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전에 문제 사업은 좀 했습니다. 그 자기 이름 딴 밴드빌트 대학도 있고. 네네네. 또 뭐 어떤 여성 수학자인데 74살에 수학에 입문해가지고 10년 만에 세계 인류 수학자 됐다는 사람도 있고. KFC 할아버지도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60 아마 넘어서 아마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트라이를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목돈이 없는데 자식 키우고 교육하고 결혼시킨다고 과연 무슨 돈으로 실버 마켓을 만들어낼 거냐. 그런 게 하나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비판. 그리고 또 하나가 일해야 되는 노년 세대가 많다는 거죠 지금. 네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이거는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대안은 하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시잖아요. 네. 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인구가 예를 들어 100만씩 그렇게 나온다 쳐요. 그거 나 감당하는 게 더 힘들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전에야 뭐 정말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엄청 뭐 방적 공장에서 막 한 100명씩 한 줄에 이렇게 앉아갖고 막 그 찍어내는 이런 일자리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집약적 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의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은 막 10%, 20%, 30%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들이 보면 청년 실업률이 막 30%, 40% 되는 나라 많거든요.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우리도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방향 아닌가. 네,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 인구 감소가 되어도 더 잘 살 것이라는 역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 다니엘 코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인구가 적어야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한 게 뭐냐면 18세기 유럽과 중국, 일본을 비교해요. 18세기 유럽이 중국인보다 풍족했다고 하거든요. 왜 풍족했느냐? 불결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요? 그냥 불결한 상태로 사니까 잘 죽잖아요. 그 적은 인구가 되니까 오히려 그 부를 더 잘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결국 창조될 수 있는 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중국인들 우리는 들었다고 보는데 네? 유럽보다는 건강 개념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름 청기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흘러 넘치면서 모두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중세 이제 패스트가 유행할 때 유럽 인구가 대폭 줄었잖아요. 그때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일자리가 이제 대접받는 거죠. 그러니까 농노가 다 도시로 도망을 치우는 거죠. 도시에서 일하면 더 유리하니까 몸값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중세를 끝장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수공업이나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부를 창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적으니까 자원 소비도 줄어들고 경쟁 압력도 약화되니까 1인당 소득은 향상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고용주가 대책을 안 세울까 이거죠. 고용주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적어지면 가만히 돈도 버는 게 아니라 기계를 쓴다든지 뭐 여러 형태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경영 합리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뭐 이제 생존 전략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여성이 애를 더 낳느냐 마느냐 가지고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잘못된 질문이란 거죠. 여성은 이미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문명사적인 패턴이고 이것들이 선진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경제 발전한 단계를 거친 나라마다는 이건 변할 수 없는 역전 불가능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돈 더 쏟아봐야 네, 아무 문제가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몇 천만 원 주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엔에 정한 인간 개발 지수가 0.9를 넘어가서 충분히 이제 여성 고용과 출산율이 상관관계를 가질 때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복지 개념이 있잖아요. 네. 보육복지를 한다, 뭐 보육할 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보육복지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애를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종합적인 뭔가 내가 개발되고 있고 사회 끈끈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너무 단기 처방을 해가지고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예전 가족계획 캠페인 있잖아요.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안 부럽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국심 오소하는 거 지금 별로라는 거죠. 안 먹히죠. 안 먹힌다는 거죠. 아니 개인으로서는 아이가 적은 게 훨씬 유리한데 자기 생존에. 그리고 이거 되겠냐 이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로마거든요. 로마부터.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하고 지금 근대 사회가 물질 문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가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고대 로마는 빵과 스커스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버리는 장소로 그것도 애는 낳아야 되니까 적기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요즘 베이비박스 뭐 하듯이 거기 갖다 놓으면 나라에서 관리를 해가 키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질문명 사회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느냐, 안 낳으려고 하느냐. 자, 내가 지금 1인당 물질의 소비량을 내가 계속 누리려면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게 100번 유리하다는 거죠.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죠? 산하 제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덕이 아무리 문란해지는 거죠.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당연히 가정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지금 현대도 이제 성도덕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복지가 안 되니까 이제 사회 복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위해서 뭐 인식 개선을 하고 우리가 뭐 이제 혼외 자녀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하자. 네. 그리고 단순하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자. 회사보다 개인을 위주로 하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관점을 한번 이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바로 일본의 이제 전문가들에서 이게 나오는데 자꾸 우리는 저출산의 해법이 뭐냐, 인구 증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질문이란 거예요.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는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네, 해답이다. 그게 바로 해답이란 거예요. 인류의 지금 해답이다. 인류의 지금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인류가 집단 지성적으로 발현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폭발로 지금 지구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고 에너지, 식량, 의료, 교육 모든 게 지금 부족해지는 게 예상되는데 네. 이럴 때 인간의 폭력이나 분쟁이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예방하고자 인류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저출산 인구 감소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인구 감소라는 것은 인류사적인 차원의 진행이다. 이건 역사적 문명사적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의료나 교육, 케어하는 거 있죠. 사람들을 네네. 보고. 그리고 농업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조금씩. 선진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 이거죠.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어느 순간에 지금 시스템 붕괴 국면을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 대붕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더 이상 인류는 지금 언제 붕괴를, 그게 아니다. 지금 붕괴의 와중에 들어왔다, 파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활동은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와 생산기술 진화인데 경제성장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화 비정규직화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없는 성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혁신을 한다. 혁신을 하면 대학이라든지 연구기능이 R&D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무조건 그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계획서 신청하면 이 연구가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해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뭔, 근데 그건 다 누가 그 말하면 전부 다 노벨상 탔고 전부 다 재벌됐겠죠. 그죠? 내가 이거 해가 돈 된다고.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라고 연구를 하다 보면 우연한 가운데 발견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지. 목적의식적으로 뭘 한다 해가지고 돈 벌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된 연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혁신도 안 돼요. 혁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성장도 안 돼. 인구증가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게 생산기술 진화인데 자본주의 경제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제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교육, 치안, 의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인프라라든지 우리가 수돗물, 전기, 교육받고 치안 서비스 이런 의료 서비스를 다 개인 부담하는 시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돈을 써야 되니까 경제성장은 되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2012년 경제성장 1위 국가 어디냐면 리비아였어요. 네? 리비아. 그때 가다피가 죽고 난리가 났죠. 왜? 국가 시스템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니까 그래도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정부나 이런 것들 의존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빵을 사야 되고 뭐 도로를 뭐 하고 말을 어떻게든 공동으로 돈을 뭐 써야 되니까 경제활동 GNP 경제성장을 하게 되죠. 2위, 3위 나라들이 전부 다 내란, 난민 겪는 나라들이에요. 아니, 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네네.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는 어떻게든 성장하게 돼 있죠.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이 소수에게만 배탈이 축적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8명의 부자가 전 세계 소득 50%, 하위 50% 인구가 똑같은 부를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의 3명의 부자가 미국 인구 50%, 하위 50% 부를 똑같이. 자,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되냐. 집단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세요. 의료의 핵심은 뭡니까? 의료는 항상 히포크라테스 선서일에 나는 부자건 빈자건 딱 평등하게 나는 환자를 돌보겠다고 선서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전염병이 돌 때 이번에 코로나가 돌았지만 부자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일본 수상도 이번에 걸렸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 이거죠. 교육, 치안 이런 공공재는 공평하게 다 가지 않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내가 돈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감기를 지금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돈 없는 사람이 아주 치명적 전염병을 앓고 있어. 아니, 난 지금 부자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그거 하면 이 사람을 치료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큰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가 소수에게 축적될 때 결국 집단 전체의 생명은 취약되니까 나중에는 위기 왔을 때 이게 완전히 다 갈라지는데 누가 이제 대처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돌봄,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파국이 들어왔을 때 계속 내가 당장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먹을 것, 마실 물이 있고 당장 파국적 사태가 벌어져 기거할 곳이 있고 이런 생태학적 환경을 본능적으로 먼저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에는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이후로 몇 년간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사를 옮기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예 산 쪽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으로 가가지고 나름 그 지방에서 상호보조 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 농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하다가 한 1년 일하다가 아예 여기 안 좋아 떠나버리면 자기들 괜히 어떤 그동안에 정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했다가 피해도 크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데 요즘은 저도 지방 간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도 더 이상 이게 유지하려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외지인들하고 잘 네트워킹도 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텃세 같은 거 잘 안 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로는 겁니다. 왜 이제 그거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게 식문화거든요. 네.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식문화가 옆마을하고 뭐 옆지방 옆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쌀로 밥을 만드는데 어떤 나라는 왜 빵으로 밀로 빵을 만드느냐.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뭐 어떤 음식을 먹는데 발효식품 있잖아요. 우리는 저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청국장 이런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질색팔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배가 고프다고 침략을 해서 빼앗아 가면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우리만 먹을 수 있는 발효법과 조리법을 해놓으면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럼 싸움도 안 일어나고 서로 좋은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지방과 옆마을인데 한쪽 마을은 바나나를 주식으로 하고 한쪽 마을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 싸움 안 날 거잖아요. 아이 저런 빵을 어떻게 먹어. 바나나가 최고지. 저 바나나 같은 거는 짐승이라 먹는 음식이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얕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음식 문화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요? 네, 식문화의 기본은 항상 인간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굶주림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때만 되면 막 축적을 하려고 하니까 비만이 나오잖아요. 항상 굶주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그래서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죠? 다른 나라 식문화를 약간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야, 영국 저 쓰레기 음식. 네. 야, 일본 저거 뭐. 물론 이제 뭐 정말 뭐 전 세계 어디나 인정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프랑스 요리니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해서 약간 좀 짜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내가 입맛에는 우리 음식이 잘 맞고 저쪽 음식 먹어보면 또 맛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뭐 DNA 속에는 그렇죠. 다른 음식 문화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 흠집내거나 낮춰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집단과 주식이 겹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얘들이 이걸 안 먹을 거니까 나는 기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식문화는 식용 불가라는 소재를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굽고 튀기고 찌고 조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저 풀도 먹을 수 있어. 저 물고기도 먹을 수 있어. 저 짐승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발전한 나라 중국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먹어야 되니까 책상 다리 빼고 바퀴 빼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바로 그 조리법을 개발하지 못하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집단과 진짜 주식 겹치지 않게 해야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 싸움도 안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그러니까 바나나가 병이 돌아서 못 먹었다. 그럼 옆집에 가서 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럼 그것도 되잖아요. 서로 간에 보험을 드는 거죠. 뭐 만에 하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구토 유발하는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저놈들은 아까 말씀 욕을 해야지 서로 안 건드리잖아요. 음식 가지고. 지선 씨는 어느 나라 음식 제일 좋아합니까? 저 진짜 완전 찐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서 뭐 먹을 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토종 음식, 뭐 된장,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 음식 뺀다면? 그래도 생각조차 안 해봤구나. 대만 음식은 대만 음식은 좀 여행 갔을 때 제일 잘 맞았어요, 저한테.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런 거예요? 카스테라 말고 그냥 뭐지 아무튼 스시나 아니면 수시는 일본 건가요? 뭐야? 어쨌든 대만 가가지고 해산물이랑 그 다음에 뭐 대만 시장 야시장 막 계속 가서 그냥 대만 야시장 가면 그냥 거기에서 파는 그냥 야시장 음식들이 그냥 저는 좀 잘 맞더라고요. 템푸라. 우동.
근데 사실 대만 음식도 중국 영향 많이 받잖아요. 대만은 사실 일본 영향, 일본 영향도 많이 받았고 중국 영향 당연히 있겠죠. 뭐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좀 곁들여 흘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지금 갈수록 깨닫게 되는 시기가 지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비하는 이제 삶에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갖고 있는 지혜가 발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 인구증가, 생산기술 진화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자본주의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 프런티어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스페인으로 시작해서 영국, 미국들이 그 종주국들이 이제 쭉 바뀌었는데 새로운 대륙을 개척해갖고 거기서 고해를 짜내가지고 자기 나라에 부를 이전하고 또 영국은 또 그 산업혁명 이후로 해외 식민지를 갖고 이전하고 또 미국은 20세기에 패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변경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새로운 투자 대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15세기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투자 대상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이율은 어디서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부 착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외부에서 수집이 안 되니까 내부에서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공동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난해 사교육을 사실상 폐지시켰거든요. 학원은 하라. 학원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도 해라. 단 돈을 받으면 안 돼. 그럼 사교육 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생은 하루에 공부 시간 딱 정해놔요. 이제 숙제는 하루 1시간 이상 절대 내면 안 돼. 공부 시간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사교육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숙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 마. 아이들은 놀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잡고 1등한 아이가 다 가져가는 winner takes all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도 개방 이후에 너무 이게 부정이 심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인구도 202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질병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에 특히나 1979년부터 거의 한 세대 가까이 한 가구 한 잔 정책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 노후 보장 네트워크를 해줬는데 한 가구 한 잔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세, 65세 은퇴했을 때 중국 대륙 전체를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는 거예요. 수천만, 수억 명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로 가지고 옛날 과거제가 결국은 과거 성공한 사람 모든 걸 다 가져가서 결국 중국이 망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시스템, 승자가 독식하고 그 메리토크래시라고 하죠. 이 성과주의는 이제 지양해야겠다. 이거 방치하다가는 중국 사회가 위험해지겠다. 같이 가는 교육 형태가 될 판단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다른 이제 우치다 타치로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 책에 주장하고 있는 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안,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와 이런 새로운 방안이 뭐냐.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데 가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대 가족을 제시하고 있어요. 확대 가족. 우리 예전에 한번 소설 다뤘는데, 커트 보니것 해가지고, 인간들끼리 장기 둬가지고 사람 죽고 죽이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커트 보니것. 그 사람이 슬랩스틱이라는 소설에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된다는 소설을 썼거든요. 뭐냐면, 론섬 노모.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런 공약을 내세우거든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뭐냐면 고독 퇴치 계획을 내세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들네임을 하나씩 지금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미들네임. 어떤 미들네임이냐? 꽃과 과일과 열매와 채소와 콩과 물고기와 보석, 광물, 화학물질 등의 이름에 1부터 20까지 숫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라늄이 좋아. 내 이름에 그러면 우라늄 하이픈 3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라늄 다시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들네임을 짓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 어디를 가도 우라늄이 미들네임인 사람하고 난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확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넓은 미국 대륙에 우리끼리 혼자 있으면 얼마나 이게 외롭고 참 고독하고 이러냐. 근데 내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우라늄이 이름이 있다 이러면 나는 우라늄 3, 너는 우라늄 뭐냐? 그럼 우리 사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부조도 되고 어떤 환경에 가도 서로 도와주게 되고 고독도 퇴치하고 새로운 가족이 아니냐. 그래서 그 헤어스프레이 원작자 했던 워트스 감독이라는 사람도 그런 공동체 운동 만들고 이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래 만드실 거래요, 정프로님.
다 내 아이디어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버섯마을. 그러니까 사실 그 공동체의 기본은 전제가 뭡니까? 아까 인간 몸의 기본은 배고픔을 전제라고 했죠. 네. 공동체의 기본은 그 공동체도 제일 약자라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본은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네, 비합리적이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퇴출된단 말이죠. 공동체의 기본은. 그래서 영화 대부를 보면 재밌는 게 다른 데도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는 가족 이야기잖아요. 네. 막장 가족 이야기죠. 근데 대부에서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비토 꼴리오네잖아요. 네, 네, 네. 비토 꼴리오네는 진짜 가족을 위해서 막 가족한테 나를 이해해달라, 나한테 생각에 공감해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나는 아버지로서 하는 일을 하고 또 이탈리아 남자의 규칙대로 내 가족의 원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탈리아 가서 내 참 위험을 무릅쓰고 내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더라도 나는 규칙이다.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죽인 자는 당연히 같이 죽여야 된다. 이 지키는데 온 힘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계속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 마이클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마이클은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 한다잖아요. 나를 이해해달라. 나에게 공감해달라. 가족은 보통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그럼 마이클은 결국 주변에 사람 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가족이 다 죽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죽이잖아요. 그죠. 형도 죽이지. 이게 뭐냐 이거죠. 자기. 자기 매제도 죽이죠. 여동생 남편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거죠.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 가족은 죽이면 안 된다거든요. 근데 가족을 죽였잖아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건 규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는 이거는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전제로. 내 마음대로, 내 이해와 공감 내가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뿐 아니라 가족, 국가 모든 조직에서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외와 특권을 말하는 순간 그 조직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전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이건 좀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결국 뭐 이렇게 확대 가족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 가장 약자를 포용하는 구조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체도 자치구 선생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인간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회는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압력이 강하고 이렇게 될 때 갈수록 이런 양극화가 될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나? 그리고 저출산이랄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인간들은 본격적으로 지금 네. 오히려 해답을 내놓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나의 문제점으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뭐 결국 인류는 또 길을 찾아가겠죠. 뭐. 네. 네. 그리고 지금 선택한 게 어쩌면 정말 뭐 그런 주장대로 네.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좋은 뭐 아니면 뭐 생존에 네. 더 적합한 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인구 문제 오늘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주로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네. 어떻게 인구 문제 뭔가 좀 도움을 줄 생각은 없는 거죠, 우리 지선 씨는? 이거를 이제 지금 듣고 나니까 더 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의 선택은 옳았다. 나의 선택은 옳았구나. 그런 욕심 없습니까? 나의 이 귀여운 유전, 러블리한 유전자를 좀 대물림해주고 싶다. 없어요? 그런 욕구보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좀 답답하니까 그게 더 크다는. 이 현실을 더 물려주고 싶진 않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개인의 생존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도 좀 주고는 있어요, 조영태 교수가. 그래요? 네. 저한테 해주시나요? 아니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자녀교육 어드바이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학원 성적을 위한 사교육보다는 정서나 신체 발달에 도움되는 지출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가 베트남에 가서 겪은 여러 가지 그 구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오히려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베트남에서 이제 현지에 가서 언어를 익히고 친구를 배우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낯선 세계에 가서 경험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빠른 것 같은데 제 후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할 때 아랍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베트남어를 전공시킬 거란 거예요. 그게 가장 젊은 인구고 성장하는 인구고. 다시 한번 베트남, 스페인, 아랍.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근데 정보야 어차피 공개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해외 지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국내 그 유수의 대기업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근데 해외 그 현지 지사에 가서 지사원으로 입사하기는 여기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렇죠. 현지 요원에.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결국 되면 다시 여기 교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현지화되는 것들의 강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와 변호사 뭐 그러면서 다들 보내고 싶어 합니다만 근데 다 희소성, 전문성, 안정성에서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래의 변화를 항상 상정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구를 보고 그 관점에서 계속 잘 연구를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 이런 거죠. 어차피 우리 사회가 지금 후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수축한다는 사람도 있고 후퇴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때 제일 잘하는 게 후퇴할 때 작전 잘 세운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 왜냐하면 후퇴할 때가 정말 냉철한 지성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개량화된 지성들. 네. 승리할 때는 좋다 이거죠. 그때는 흐름이 왔으니까 흐름을 타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은데 네. 후퇴할 때는 진짜 이제 딱 닦고 수량적으로 예측하고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철하고 개량적인 지성을 갖출 때 가장 기본이 이제 인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인구라는 게 그렇다고 뭐 이 데모그래피는 집단을 상대하잖아요. 규모를 상대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답이 뚜렷하지 않아야 인간은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해답만 이게 뭐냐 이게 해답은 이렇다라고 하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 우리가 뭡니까? 검색을 치니까 나온다. 이래 갖고 검색 기능은 좀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내 지적 성장이 안 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하시는데 컴퓨터 화면에 딱 질문과 답을 넣어가지고 하면 저장만 하면 저장으로 끝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찾아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 화면에 뭘까라고 딱 물음표를 쓰면 커서는 계속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네. 커서가 계속 깜빡깜빡거린다는 우리 머리가 계속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진짜 지성이다 이거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지. 나는 이거 하면 이거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새로운 배움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알고 싶다. 한 번에 다 알다. 그러면 이게 지적인 작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기계적인 작업이죠. 지적인 작업은 풀릴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역설적으로 할 때 사실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드바이스라기보다 이것들은 막 결국 항상 기본적인 냉철한 지성을 가지되 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정해진 미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 적응하는 방법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말씀하셨던 물음표 깜빡거리는 건 뭔지 잘 모르죠? 알죠. 알아요? 486 컴퓨터. 옛날 노트북에도 깜빡 안 그립니까? 노트북에서요? 네, 깜빡거리던데 제 거는. 아니 어디에서 깜빡거려요? 그걸 부분에 깜빡깜빡 안 그립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튼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오늘 네. 우리 정방님과 또 우리 지선 씨 함께 읽어봤는데 네. 미래는 사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인데 인구 문제만큼은 거의 뭐 정해졌다고 할 만큼 명확하게 지금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미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미래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해결 철학은 계속 이제 영향권에 계속 재생되는 느낌. 네, 역시 해결입니다. 이런 해결의 말이 해결의 논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는 역시 하루에 한 번씩 1kg 커피를 마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kg 커피. 네. 여러분의 더 활발한 그리고 명민한 두뇌 활동을 위한 최고의 명약 1kg 커피와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꼭 주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네. 정해진 미래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노래는 어떤 노래 한번 가볼까요?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한국의 인구 절벽을 해결할 바로 그 노래는 혁오의 2002 월드컵입니다.
2003년에 조금 아이들이 놀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쟤도 2003년에 태어났죠. 네? 정마님이 또 그런 그러셨어요? 그런 재주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세상에나. 축구 보고 맥주 한잔 하셨어요?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자, 그러면 네. 저는 윤도현의 네. 그 월드컵송 그거 신청하겠습니다. 정말님 어떤 노래?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까? 네. 나실 텐데. 자, 그러면 좋은 노래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